산 게 얼만데 내가 저 위에서 사서 수익률이 마이너스인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한다면 일단은 일정 부분 손절을 하시는 게 조금 맞다. 솔직히 최근 시장 흐름들이 조금 이상하게 전환되면서 연휴 기간 내내 계속 데이터랑 자료를 보면서 원점에서부터 다시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제가 뭐를 오판했고 지금부터 뭐를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께서 이번 어제도 출근하셨다고. 네, 토, 일, 월 이렇게 계속 출근을 했는데 뭐라 그러죠? 그냥 시장이 무난하게 흘러갔으면 뭐 크게 저도 쉬고 했을 텐데 그렇죠.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굉장히 강한 뷰를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시장 상황들이 제가 예상치 못했던 변수들도 들어왔지만 제가 예상치 못한 변수들로 인해서 이 정도로 빠질 것인가? 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 정도로 빠졌다면 뭐가 근본적인 문제인가에 대해서 원점에서부터 다시 고민을 하면서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정리된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리고 현실적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솔직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팀장님 사실 오시면서 저랑 이제 잠깐 티타임 하면서 얘기 나눌 때 표정이 좀 안 좋으신 걸 보면서 안 좋죠.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제 사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보면 저희는 돈이 좀 들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회사에 계시는 펀드 매니저나 애널리스트 분들은 자기 자산을 직접적으로 되게 강력하게 투자 못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좋은 전망이든 나쁜 전망이든 이거에 대한 그 대가를 그 악풀이든 선풀이든 이런 걸로 받고. 근데 그거는 저는 크게 문제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집중을 한 것은 시장 전망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은 이런 상황에서 최대한 내 자산을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봤거든요. 왜냐면은 손실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내 자산을 최대한 지키는 전략으로 가져가야지 그 다음 스텝에서 또 한 번 기회를 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민은 다르지만 팀장님도 많이 힘드셨고 또 많은 고민의 시간이 하는 걸 보면서 약간의 좀 마음의 위로를 좀 받았는데 자, 많은 분들이 가장 지금 궁금해하시는 코스피 급락. 지금 어쨌든 급락한 상황에서 지금 이게 사야 하는 건지 아니면 이제 더 계속 떨어질 수 있으니까 팔아야 하는 건지 현재 시장 좀 어떻게 보세요? 단기적으로만 말씀드리면은 지금 레벨에서 더 이상 팔 이유는 없다. 오히려 저는 충분히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거든요. 추세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뒤에 논의 드리겠지만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밸류에이션이 너무 싸졌어요. 그러니까 12개월 포워드 PR이라는 요 회색인데요. 코스피는 여기 위에 위쪽에서 박스권 등락을 하고 있지만 밸류에이션 이 정도까지 싸졌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따져봤을 때 이후로 봤을 때 이 정도 레벨까지 와 있다라고 본다면 가격은 싸다. 그리고 글로벌 증시 대비 저평가 정도 또한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까지 와 있다. 싸다라는 거가 첫 번째 이유가 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많이들 이동평균선들 많이 보시잖아요. 그럼 120일 이동평균선, 200일 이동평균선,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전 200일 이동평균선을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거든요. 200일 이동평균선이라고 한다면 추세를 가늠할 수 있는 그 이동평균선이라서 200일, 200주, 200개월 이동평균선을 많이 봐요. 그래서 200일 이동평균선이 깨지게 되면 단기적으로 추세에 대한 문제들이 들어오기 시작한다. 200주 이동평균선이 깨지게 된다면 이제 추세는 꺾였다, 끝났다. 이제 200개월 이동평균선이 떨어지게 되면 좀 조심하게 판단을 해야 되겠죠. 대세 하락인지 아니면 대세 하락이 아닌지. 근데 재밌는 것은 금융위기 때도 그렇고 금융위기 때는 코스피가 200개월 이동평균선을 딱 지지받고 튀어 올랐어요. 월간 차트에서. 코로나19 때는 200개월 이동평균선은 저는 200개월 이동평균선을 지킬 걸로 봤는데 언더슈팅 하면서 1300개 깨졌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200일 이동평균선을 200개월 이동평균선을 회복하면서 쫙 올라가는 그림을 보여줬는데 아직까지 200개월 이동평균선은 아직 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세 하락이나 그리고 200주 이동평균선도 아직 멀었고요. 대세 하락이나 그런 건 아니지만
1 이동평균선을 깼다라는 점들은 조금 네. 단기적으로는 좀 조심해야 좀 추세적인 흐름에 있어서 훼손이 가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단기적으로 본다면 121 이동평균선도 굉장히 싼 구간으로 들어왔고요. 네. 코로나19 때나 이런 금융위기 때나 경기 침체 때를 제외하고는 잘 지지를 해줬어요. 그리고 이때도 지금도 뭐 오늘 1950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여기에 근접한 수준이라서 가격적인 측면에서,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 단기적으로 굉장히 싼 구간에 들어와 있다. 그리고 실적은 뭐 3, 4분기 실적은 굉장히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은 괜찮은데 가격이 싸고 밸류에이션이 싸다라는 점들은 좀 반등의 동력으로 작용을 할 수 있고, 뭐 이게 대외 악재로 인해서 아직 먹히진 않았지만 9월 한국 수출도 사상 최대를 기록했거든요. 아직까지 펀더멘탈 동력이 끝났다라고 볼 만한 근거들은 약하기 때문에 일단 1950 전후에서는 더 빠지기보다는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을 거친 뒤에 기술적 반등 시도가 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1950이요? 지금 2950. 죄송합니다. 너무 바닥을 지금 밑으로 저도 깜짝 놀랐네요. 지금 급락에 지금 2950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 또 하나 좀 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셨을 수 있을 거예요. 9월 한 달을 보면은 외국인이 1.1조를 샀어요. 그 중에 반도체 업종이 1.4조 정도 됩니다. 네. 코스피 이렇게 떨어졌는데 왜 외국인이 샀을까? 첫 번째는 원달러 환율이 1180원대를 넘나들고 있고 1990원대를 향해 가고 있는데, 요 빨간색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이게 달러 대비 원달러 환율 약세예요. 그러니까 달러가 1% 올랐는데 원달러 환율은 1%보다 더 약한 흐름을 보이게 되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환차손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갈 때, 그러니까 상대적 약세가 나타날 때 이게 외국인이 매도하고, 이렇게 확 튀어오를 때 외국인이 대량 매도를 하는 그림들이 반복을 하는데, 최근 보면은 원달러 환율은 올랐지만 이게 이렇게 떨어지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아마도 오늘 보면은 요 정도까지 좀 떨어질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러니까 달러보다 원화가 막 약세로 갔는데 그게 좀 진정되고 있다라는 변수로 인해서 외국인 수급이 조금은 개선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오늘 매도를 하고는 있지만 이 매도 규모가 이전처럼 몇 조 단위가 아니라 뭐 그 제한적이라는 점, 그런 부분들이 좀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재밌는 게 글로벌 반도체, 그러니까 글로벌 전체 섹터 ETF 중에 반도체 업종으로 7주 연속 돈이 들어가고 있어요. 지난주까지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시장이 조금만 괜찮은 듯한 모습을 보이거나 아니면 시장이 더 불안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 반도체를 막 집중적으로 사는 거죠. 네. 그리고 한국으로도 6개월 만에 자금이 들어왔는데, 뭐 지난주에는 좀 자금이 이탈하면서 한국 시장에 대해서는 좀 불안심리가 남아있지만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는 조금 긍정적인 시각들이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한국 증시에서 반도체 업종이 조금만 중심을 잡아준다고 한다면 뭐 더 이상 급락하기보다는 반등의 시그널을 만들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경제지표 서프라이즈 인덱스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떨어지니까 경기가 안 좋은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서프라이즈 인덱스라 그래서 경제지표가 예상보다 좋았냐 나빴냐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서프라이즈 인덱스가 올라간다는 의미는 경제지표가 예상보다 좋은 게 많아지고 있다. 그리고 떨어진다는 의미는 예상보다 좋지 않은 게 많아지고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때도 보시면은 작년 2020년 5월 달에 250%까지 올라갔어요. 왜 올라갔냐면 다들 그 당시만 하더라도 경기 침체가 오래될 거야, 장기적으로 이어질 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경제 지표들이 나오는 거 보면은 예상보다 좋은 지표들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경제 지표에 대한 눈높이가 너무 낮아져 있기 때문에 좋은 그림들이 만들어진 거고, 최근 이렇게 급격히 하락하는 이유는 경기가 괜찮을 거야, 좋아질 거야 라는 기대를 했지만 거기에 못 미치는 경제 지표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이걸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여기 바닥권에 와 있다. 경제지표 서프라이즈 인덱스가 코로나19 때라든지, 이때가 언제였냐면은 그 미국 신용등급 강등 이슈, 이때가 금융위기, 이때를 제외하고는 저점권에 와 있거든요. 그 의미는 경기가 너무 나쁘다라는 것도 뭐 있을 수 있지만 경제지표에 대한 눈높이가 진짜 많이 낮아졌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경제지표가 결과치가 예상보다 좋은 결과들이 조금씩 많아질 수 있다는 의미가 될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저는 코스피가 여기서 더 떨어지기보다는 바닥을 잡아주고 좀 반등 시도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변수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솔직히 지금 현재 시점에서
팔아야 되냐? 파는 게 더 리스키하다, 단기적으로는. 파는 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좀 긴 호흡에 대해서는 좀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그럼 저점이 진바닥인지, 그리고 추세 반전 봐도 되나요? 조금 쉽지 않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기술적 반등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가격도 싸고 밸류에이션도 그렇죠. 싸고 그리고 경제 지표들도 아직까진 괜찮고 네. 경제 지표에 대한 눈높이도 충분히 낮아져 있기 때문에 싸다는 논리가 잘 먹힐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근데 이게 추세 반전으로까지 이어질까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몇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너무 많은 이벤트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많아요? 일단 지금 현재 이거 10월 한 달 거예요? 네, 한 달 11월, 겁니다. 12월 합친 것도 아니고. 10월 한 달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고민을 많이 했던 것들은 이런 것들이 진정될 거야, 해소될 거야라고 했던 것들은 더 이상 더 좋아지는 그림들은 보여주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누적되었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죠. 거기다가 최근 들어서 중국 변수까지 들어오면서 네. 조금 좀 불안한 흐름들을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8월 이번 주말 그리고 다음 주까지는 미국 고용지표, 미국 물가지표, FMC 의사로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되면 물가에 대한 부담들이 조금 높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물 지표들은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경제지표 서프라이즈 인덱스가 워낙 낮아져 있으니까 네. 더 나쁜 결과를 보여주기보다는 조금은 내가 생각했던, 우리가 걱정했던 것보다는 조금 괜찮네? 라는 것들로 인해서 조금 반등에 좀 힘을 실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요즘 가장 논란이 되고 있죠. 부채한도 협상. 이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물고 서로 정치적 이슈로 인해서 벼랑 끝 전술을 가고 있는데 네. 지난 주말, 어제 같은 경우는 바이든 대통령까지 나섰습니다. 빨리 해라. 그렇게 본다면은 어느 정도 정점으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18일이 부채한도 협상 시한, 이걸 지나게 되면은 더 이상 부채를 늘릴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는데 그 전에 타결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면 저는 부채한도 협상이 타결되는지 여부가 단기적으로 반등 트리거가 될 수도 있겠다. 왜냐면은 최근 금리가 많이 오른 데 있어서 일정 부분 속도에 좀 영향을 줬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진정시켜 준다면은 반등의 트리거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국내 변수로는 이제 이번 주 후반에 삼성전자 실적 가이던스가 발표될 텐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내년 실적이에요. 내년 실적. 네, 진짜. 네. 안 좋다는 얘기도 들린 것 같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하향 조정되고 있어요. 아까 보여드렸던 건 3, 4분기 실적 전망치인데 3, 4분기 실적 전망치는 상향 조정을 하면서 내년 실적을 하향 조정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최근 한 달 동안 한 1% 이상 상향 조정했어요. 3, 4분기 실적은. 그러니까 지나온 3분기 실적은 1% 정도 상향 조정됐는데 내년 실적은 3% 이상 하향 조정되고 있어요. 그래서 10월 마지막 주에 컨퍼런스 콜이 있을 텐데 여기서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전망치를 제시하는지, 그리고 투자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10월 말에는 이건 많이들 그 변수에 두지 않고 계시는데 G20 정상회의에서 최저법인세에 대한 얘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가 나오게 되면 또 물가도 부담스럽고 금리도 부담스러운데 여기 법인세 인상까지냐라는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데 또 하나 변수는 여기서 미중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수도 있거든요. 이런 변수들이 워낙 산적해 있어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쫙 뻗어 올라가는 그림보다는 좀 기술적 반등 정도 아니면은 등락을 보이면서 움직이는 정도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리스크에 민감한 시장이다, 아직까지는. 여기 보시면은 매크로 리스크 인덱스라 그래서 요 파란색이 매크로를 전반적인 시장 환경, 투자 환경에 있어서 이 리스크 지표를 반영을 한 건데요. 금융위기,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50을 넘어서고 있어요. 0.5를 넘어서고 있어요. 그러면은 리스크에 민감해지기 시작했다라는 의미고, 요 회색이 빅스인데 변동성 지수거든요. 보시면은 지금까지는 고점을 쭉 낮춰오는 그림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고점을 이렇게 조금 높여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변동성이 좀 커질 듯한 시그널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추세 반전을 자신하기는 어렵다, 시장 환경이. 그래서 제가 가끔 보여드리는 그림이긴 한데
이게 뭐냐면은 조지 소로스라는 되게 유명한 투자가가 제시한 이론인데 재기성 이론이라는 거예요. 네. 이게 뭐냐면은 투자에 참여하는 사람이든 뭐 여러 참여자들이 완벽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간의 영향들을 주면서 어떤 방향성이 결정되면 이쪽으로 너무 세게 일방적으로 가는 흐름들이 나오고 반대의 방향으로 가기도 한다. 근데 이 과정에서 서로 간의 악순환의 부정적인 피드백을 주고받기도 하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고받기도 하면서 오버슈팅, 언더슈팅이 나온다라는 이론이거든요. 보시면은 뭐 경기 흐름이 이렇게 간다라고 본다면 주가가 이렇게 가면 제일 좋겠죠. 경기 흐름이 꺾였다라고 하면 이제 이렇게 가면은 뭐 투자에 어려움이 없겠잖아요. 근데 여기에 심리 변수나 투자자들 간의 서로 간의 상호작용이 나오면서 좋을 때는 주가가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기가 좋아 하는데도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가 꺾이면은 주가가 이렇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지금은 여러 가지 악재들도 있지만 심리적으로도 네. 호재보다는 좀 악재, 좀 예민하게 반응하고 그 안에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시장을 더 밀어내려는 듯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끊기는 모습들, 약간의 끊기는 모습들을 보여줬던 것은 뭐 아까 보여드렸던 외국인 수급이 있겠죠. 외국인 수급들에 있어서 바닥을 만들어주고 반등 시도는 있겠지만 이게 선순환 고리로 작동을 하면서 추세 반전을 이어지기까지는 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요. 제가 보는 10월달 코스피 경로는 지금 단기적으로는 2950선 정도까지는 열어놓을 수 있겠지만 이를 바닥으로 이렇게 조금 올라가다가 이제 10월 말 되면서 다시금 뭐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준다든지 그런 흐름들을 보여줄 수 있어서 일단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 보여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시점 3,000선 이하에서 추격 매도를 한다거나 비중을 줄여야 될 만한 이유는 많지 않다.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올라갈 반등 시도할 룸은 열려 있다. 더 커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코스피가 이제 3,150을 넘어서고 반등이 나와서 3,200선에 근접할 때는 좀 현금을 좀 확보하고 리스크 관리를 하자.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조금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에이, 마이너스. 지금 산 게 얼만데 내가 저 위에서 사서 수익률이 마이너스인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한다면 일단은 일정 부분 손절을 하시는 게 조금 맞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왜냐면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궁극적으로는 좋아질 거예요. 뭐 6개월 뒤, 뭐 1년 뒤, 뭐 저는 좀 제가 말씀드렸던 긍정적인 뷰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딜레이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제 대세 하락이라서 이제 시장이 끝났고 이제 코스피가 뭐 말씀드렸지 2,000 밑으로 막 꺼집니다라는 게 아니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저는 인버스 너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상황은 아니다. 지금은 매매 타이밍을 노리고 좀 딜레이 된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투자 기회를 노릴 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몰라 1년 뒤 뭐 나는 그냥 묻어놓을래 라고 하시는 분들은 상관없겠지만 지금도 많이 힘들었는데 뭐 길면은 뭐 짧으면 2, 3개월 뭐 길면은 4, 5개월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이런 불안한 흐름들에 좀 버티시고 또 다른 기회를 찾으시려면 일정 부분 현금을 조금 더 확보하시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말씀 드리기 되게 고통스럽고 그리고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주말 내내도 고민하고 어제도 고민하고 오늘 새벽에도 고민을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판한 부분들은 좀 뒤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런 부분들은 한번 체크하면서 이규민 팀장이 그동안 좋게 봤는데 최근 이렇게 톤이 이렇게 바뀐 데에는 이런 이유가 있구나. 그런 것들 다시 한번 보자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만약에 최근 시장 흐름들, 그리고 단기적인 시장 흐름들이 그렇게 흘러간다면, 일정 부분은 이렇게 따라가 보셔도,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150에서 그 근처 갔을 때는 좀 매도를 해서 현금 비중을 유지한다면, 네. 지금은요?
지금 이제 어떤 분이 운이 좋든 뭐 아니면 리스크 관리 위해서 현금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어요. 자기 자산에 20-30%가 있어요. 지금 이제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네, 저는 단기적으로는. 근데 단기적으로는. 그 들어간다고 하는 것도 네. 들어가서 이제 연말까지 가져가야지라는 생각보다는 들어가서 나는 무조건 코스피 3,150 업종별로나 종목별 수익률이 5% 이상 넘으면은 난 일단은 빠져나오자. 그러니까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신다면 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지금은 좀 더 사셔도 크게 무리가 없는 시점이다. 좀 올해 연말 내년 초반까지만 열어놓고 보신다면 좀 길게 끌고 가긴 좀 어렵다. 그 이상의 투자 시기를 보신다면 뭐 더 레벨이 높아질 수 있겠지만 그때까지는 좀 리스크 관리에 조금 집중을 하시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최근에 가장 이슈는 또 물가랑 금리인데 요거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 물가 금리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은 물가 금리가 굉장히 부담스럽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경기가 좋다면 경제 상황이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풍부하다면 문제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2017년에도 미국 중앙은행 연준에서 매 분기마다 금리 인상했는데 시장은 다 잘 갔어요. 경기가 좋으니까. 그러니까. 네. 근데 지금 근본적인 문제는 첫 번째로는 경기가 안 좋다는 거예요. 이 파란색 차트가 뭐냐면은 G10 글로벌 선진국 주요국들의 GDP 성장률, 그러니까 올해 GDP 성장률 전망치인데 7월, 8월 지나면서 이게 하향 조정되기 시작했거든요. 그 중심에는 미국하고 중국이 자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물가는 올라오고 또 저도 물가는 올라오고 금리는 올라오고 물가는 저도 요 부분을 보고 조금 당황스러웠는데 CPI 소비자 물가 지수는 떨어져도 뭐 미미하죠. 0.1%포인트 떨어질 거라고 전망하는데 PCE라 그래서 미국 연준이 보는 물가 지표는 올라간대요. 4분기에 더. 그러니까 물가 상승 압력이 진정될 거야라는 기대감은 약해지는 상황에서 금리는 올라가고 경기는 불안하고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시장을 좀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파월 연준 의장이 물가 전망에 대한 스탠스를 바꿨어요. 지난주에. 뭐라 그랬냐면 그동안에는 물가 상승 압력이 일시적이고 이제 곧 진정될 거야 라는 말을 계속 해줬거든요. 근데 지난주 3일 연속으로 했던 말은 생각했던 것보다 물가가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장기화될 수 있고 공급망 불안, 공급망이 좀 정체된 그런 흐름들이 너무 장기화되다 보니까 이런 부정적인 영향들에 대해서 좀 반영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9월 FMC에서 금리 인상 스탠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빨리 가져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9월 FMC 의사록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4일 날 예정되어 있거든요. 14일에서도 이런 좀 다소 매파적인 중앙은행의 스탠스를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일단은 유동성 환경은 바뀌지 않습니다. 크게 내년 상반기까지. 근데 문제는 이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적응의 시간들이 좀 필요하다. 왜냐면은 이게 여기 있는 게 2014년에 테이퍼링 앞으로 할 테이퍼링이랑 비슷한 흐름이었는데 이때 어떤 흐름이었냐면 FMC 회의 때마다 이 감소하는 규모를 정하면서 이렇게 베이비 스텝으로 뚝뚝 떨어졌다가 멈췄다가 떨어졌다 멈췄다가 이런 흐름으로 갔어요. 이렇게 가면은 현재 시점으로는 한 10개월, 11개월 뒤에 이제 테이퍼링 스케줄이 끝난다. 그럼 내년 연말이나 돼야지 금리 인상을 할지 말지 결론을 질 텐데 9월 FMC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내년 상반기를 지나면서 테이퍼링 프로그램이 끝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럼 요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10월, 10개월, 12월. 이거는 정액으로, 얼마씩 줄이겠습니다. 결정을 해놓고 쫙 매달 줄여나가는 스텝으로 간다면 한 7, 8개월 뒤에 끝나거든요. 그러면은 내년 6월, 7월 지나면서 끝난다는 얘기라서 지금은 테이퍼링 속도도 빨라질 수 있다는 점들이 좀 시장의 부담 요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자, 이제 고용지표. 고용은 좋아질 겁니다. 근데 너무 빨리 좋아져도 부담스럽고 너무 느리게 좋아져도 부담스럽긴 한데 일단은 8월 달보다는 좀 더 좋은 그림을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또 여기서도 물가에 대한 부담들이 커질 수 있어요. 임금이 막 올라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 파월 연준 의장도 잭슨홀 미팅에서 말했던 것은 여러분 임금 상승률이 CPI보다 낮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했는데 어느새 CPI만큼 올라왔어요. 근데 이게 4.6%까지 올라오게 되면은
물가 상승률하고 거의 붙어버리거든요. 네. 그런 상황들이 좀 부담스럽게 반영이 될 수 있어서 이번 주말까지는 네. 고용지표를 확인하고 물가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려는 심리가 있어서 급하게 올라가기보다는 좀 바닥을 다지는 과정을 좀 거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요즘 뭐 뉴스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주거비, 미국도 임대료가 막 폭등을 한다 막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에는 레벨이 낮으니까 얘가 올리는 힘을 보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했지만 얘는 계속 끝없이 올라가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부담스럽고, 또 운송지수, 중고차 가격이 또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흐름들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지연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특히 중고차 가격 같은 경우는 공급망 병목 현상, 그러니까 반도체 수급이 원활하지 못하다 보니까 신차 생산이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중고차 시장으로 사람들이 막 올라가면서 중고차 가격이 폭등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또 올라가고 있다라는 그림들은 아직까지 공급망 병목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시그널이라서 아마도 물가, 금리에 대한 부담들은 상당한 기간 동안 네. 좀 시장을 압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채 한도 협상, 저는 이게 벼랑 끝 전술이지 다 같이 죽자라는 그림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8일 전에 타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좀 임박하긴 했죠. 왜냐면은 이미 부채 한도는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부채를 더 늘릴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치금, 현금을 갖고 있는 걸 가지고 다 써버리고 있거든요. 거의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18일, 그래서 옐런 재무장관도 18일 시한으로 말한 건데 18일 이전에 아마 타결이 된다면 이게 반등의 트리거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만에 하나 18일을 넘겨서 정치권이 넘겨버린다, 이 시한을. 그리고 또 하나 넘긴다는 것 자체가 심리적으로 불안할 수 있지만 여기서 파생되는 파급력을 보려면은 이제 신용평가사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2011년 8월 달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는 신용등급, 미국 신용등급을 떨어뜨리면서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줬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벌어질지를 좀 보셔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후자 가능성보다는 좀 18일 이전에 타결되면서 좀 시장에 반등 트리거를 제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안 좋은 얘기만 드리네요. 여기까지 들었을 때 좋은 얘기는 딱히 딱히 없죠. 굉장히 많이 들었던 단어가 기억이 나요. 뭐요? 부담. 네, 부담. 그러니까 지금 부담이 된다. 부담이 된다. 제가 그동안 긍정적인 말씀을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경기 모멘텀은 좋고 둔화된다고는 하지만 경기 모멘텀 레벨 자체는 높고 이 기대감이 꺾이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처음 금리와 경제 성장 전망 차트를 보여드렸던 것처럼 금리는 올라오는데 경제 성장 전망은 떨어진다. 이 상황에서 중국 변수들이 계속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이런 것들이 턴어라운드하는,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다시 들어오기 전까지는 조금은 공격적인 전략보다는 좀 보수적이고 조금은 리스크 관리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